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쟁업체에서 손님을 자꾸 빼앗아가서 따졌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업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상간남에게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공무원 남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데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뉴스룸 때문에. 좋습니다. 빨리 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명상단체 단월드가요,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엔터기업 하이브와 또 BTS와의 연관설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보도자료 냈는데요. 단월드를 마녀 사냥식 사이비 종교 단체로 매도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했습니다. 단월드는 건강교육기업이지 종교단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각별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내일이면 사건 반장을 떠나는 이자연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내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반 화이팅 하신 채은 채림맘 우정은님,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사반 감사해요 하신 뉴욕의 임남순님, 사반 정말 대단하고 재치도 많고 대박기원 하신 김병수님. 자, 지난 1일 자정쯤 서울 마곡나루역 인근 푸르지오 건물에서 한 남자가 저렇게 훤한 유리창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가요? 멍멍인가요? 하신 푸르지오 입주자님. 멍멍이 같습니다. 예, 대구의 이경은님, 성남의 박정진님, 진주의 오경자님, 최진경님, 정혜원님, 김숙정님, 김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호.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서비스 불만의 식당 난동입니다. 제목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사장님, 짬뽕탕이든 냄비를 들고 오자 뭐라고 항의하는 손님들. 뭐라고 해요 지금. 자, 일단 대충 마무리를 하는가 했는데, 자,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사장님을 힐끔힐끔 쳐다보느니 술을 쭉 마시고는 휙 쨍그랑 술잔을 팍 투척했습니다. 자, 놀란 사장님은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자, 잠시 후 벌떡 일어난 손놈들. 사장님 부부가 다가오자 니를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우리가 물로 보여, 막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죠. 자, 일행이 말려보지만 역부족. 심지어 다른 테이블 손님과도 시비가 붙었어요. 자, 바로 그때 다른 여성 손가락 욕을 하면서 막 폴짝폴짝 뛰어 막 지금 아이고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비틀비틀한데 밖에 나가서도요, 아까 그 여자 또 폴짝폴짝 해야지 빨리. 아이고 신났어 아주 그냥. 좋아요. 또 손가락 욕하는 것 같아. 자, 내리라고 막 또 올려. 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아니, 취했으면 조용히 짬뽕탕이나 드시고 가든지 왜 행패래요? 네, 지난달 18일 밤입니다. 저기가 서울 노량진 수상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인데요. 한 20, 30대 젊은 남성 4명, 여성 2명 일행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이 중에 여성 2명은 도착할 때부터 이미 꽤나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술이랑 짬뽕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성 중에 한 명이 이 짬뽕탕을 좀 데워달라고 사장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탕을 다시 끓이면 좀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져가면서 살짝 맛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그럼 물을 붓든가 새로 다시 해오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반말이 날아옵니다. 그래도 일단 사장님 별말 없이 다시 끓여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붙잡고 막 횡설수설 항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번엔 일행 중에 남성이 더럽게 맛없게 하니까 안 먹지? 라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도 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컵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인터넷에 올릴 거다, 또 매일같이 신고 넣어서 여기 장사 다 망하게 할 거다 라면서 위협을 하더니요. 와중에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랑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와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는데, 제보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시비 붙었던 그 손님들은요. 와중에 계산 안 하고 먹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 교수님, 진짜 대한민국에서 식당 하려면요, 보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이 이제 술이 취해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생기니까 인터넷에 올리겠다 또는 뭐 장사를 갖다가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위협을 하고 또 이제 갑질을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전형적인 강약 약강입니다.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 그래서 곳곳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틈을 타서 먹튀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촉법 소년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른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저런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역지사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대놓고 진상 손님? 아하, 자, 세탁물을 맡겼다가요 황당한 쪽지를 받으셨다는 사반 가족의 제보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세탁 맡긴 겨울옷이 딱 돌아왔는데요. 잘 보세요. 저 붙은 택, 휘날린 글씨로 오른쪽에 진상고객, 진상고객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진상고객이라고쇼. 자, 양 변호사님, 제보자를 혹시 진상 손님으로 구분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 보입니다. 일단 저 옷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보자가 한 달 전에 겨울옷을 요즘 이제 옷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돌려주는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옷을 맡겼답니다. 근데 옷을 바꿔보니까 이 염료 번짐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의를 해서 다시 옷을 수선해달라 그랬는데 다시 가져온 것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근데 상법원 측이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먼저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봐라라고 했는데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우여곡절 끝에 뭐 결제도 문제도 있고 해서 한 3번 정도 전화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마침내 옷을 딱 받아봤는데 진상 고객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좀 상처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 측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그게 진상이 아니라 관심 고객이다. 관심이요? 네, 저게 어떻게 또 관심으로 읽힙니까? 관심?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어린 직원이 그 일방적으로 적은 거다라고 하면서 개인 잘못으로 돌렸다는 건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개인 직원이 잘못했어도 그 업체가 직원의 잘못을 책임지는 게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자, 다음 이어가죠. 오토바이 보자마자 벌러덩입니다. 자, 느낌 오시죠?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슝슝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끼어들더니 애구머니나 오토바이에 그냥 발기질을 합니다. 이런 개나리 십장생을 만나 막 육두문자까지 왈왈 막 쏟아내는데요. 자, 그러더니 냅다 바닥에 그냥 벌러덩 눕습니다. 자, 아니 너 경찰 불러야 되겠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기립, 예, 기립을 합니다. 야, 그러더니 그냥 가세요 하면서 막 길을 내어주죠. 자, 박 변호사님, 딱 봐도 자해 공갈단의 냄새가 스멜. 그럼에도 좀 엉성하고 어설픕니다. 지난 4월 27일 밤에 서울 도봉구 골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멀리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술 취한 남성이 요구를 하면서 와서 부딪히는 모습인데 오토바이 바람막이 부분이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는 말이 좀 과간입니다. 예. 돈을 요구하면서 블랙박스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찍혔어. 라고 행성수설했다 그러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욕설을 했는데 옆에 지인이 있어서 결국 붙잡고 경찰에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쌤통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게 바로 민폐입니다. 자, 곳곳에서 목격된 민폐 빌런들의 모습 먼저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이곳은 배객실 내부입니다. 좌석 위에 검은 족이 저렇게 두둥 올라와 있죠. 앞에 승객이 있어도 저 지경입니다. 자, 심지어 돌아갈 땐 말이죠. 뽀얀 맨발을 자랑하듯 앞좌석에 또 턱 올려놨습니다. 예, 저 냄새. 자, 이번에는 비행기로 가보죠. 기내식 먹으라고 만든 테이블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양쪽 족을 저렇게 턱 올려놨습니다. 심지어 맨발, 심지어 발바닥엔 패치까지 붙어놨어요. 자, 주초에 저희가 극장 앞좌석에 발 올린 그 민폐 사진 한번 소개해드렸더니 그냥 여기저기 전국에서 나도 하면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제부터 저렇게 됐니? 그러게요. 처음 보신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울릉도를 오가는 배 안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제보자분이 가는 길에 저렇게 앞좌석에 발을 타고 올린 승객이 너무 민망해서 또 황당해하면서 기분이 나빴는데 돌아오는 배에서 똑같이 또 저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앞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또 저 발 올린 사람이 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어쩔지 몰라도 남들 보기에는 저게 결코 좋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더 황당해요. 이게 최근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아닙니다. 예. 20대 여성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다리를 꼬아서 20대래요? 예, 그렇게 보인답니다. 물론 뭐 나이가 몇 살이나 물어보진 않았을 텐데 아마 저 피로회복용 패치 같아요. 자기는 피로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비행기 자리가 얼마나 좁습니까? 양쪽에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오는 내내 피로가 쌓였겠네요. 양말은 좀 신어. 자, 이번에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빌라 옆 평소 자전거를 주차하던 공간에 저렇게 웬 천막이 띵. 그래 뭐 자전거도 비싸니까 비 맞으면 안 되지 싶었는데 잘 보니까 사반빌라 750호라고 적힌 종이가 저렇게 딱 붙여. 자, 그러니까요 자전거 보관용이 아닌 창고용 천막이었던 것이죠.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사는 집 앞집 그 신혼부부랑 너무 비슷해. 왜 이렇게 공용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니? 그냥 신혼부부고 자신 단독주택이면 저런 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빌라고요. 공용부부는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용부분 말고 전유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자신만 쓸 수 있는 그 공간이라면 가능한데 공용부분에 지금 천막을 설치해놓고 자신이 지금 사용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저거 철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걸 또 한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알아서 아니면 누가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신 땅 아니라고. 빌라의 모든 사람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동서가 변했어요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동서 때문에 서운하다는 결혼 25년 차 주부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6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이 사연자는요, 특히나 2명 있는 동서들이랑 굉장히 각별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 돌아가시고서는 사연자네가 이제 제사를 받아서 명절마다 지내고 있었는데 사연자네에서 음식부터 뒷정리까지 다 도맡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2명의 동서들은 매 제사마다 10만 원씩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사 잘 지내고요. 사연자가 여느 때처럼 10만 원씩 보내라 문자를 했는데 동서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이 10만 원어치 육전거리 사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5만 원만 좀 깎아주시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시조카드를 얼마나 잘 챙겼는데 그걸 칼같이 계산해서 깎아달라는 게 너무 서운했고 이런 걸 토로하니까 동서가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에 좀 서먹해졌는지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게요. 그 동서네가 다 같이 필리핀 해외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제사 비용은 깎아달라고 하더니 여행은 가는 게 어이없고 또 한편으론 화까지 났다고 이런 제가 유난인 거냐면서 사연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형님입니다. 어머 동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얼척없다. 제사 준비에 가족당 10만 원 이거 완전 거저인 거 잘 알잖아.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우리 지열 아빠가 직간에 또 장남이랍시고 하도 눈치 줘가지고 참고 있는데 그걸 또 5만 원을 후려칠 생각을 하더니 괌으로 가족여행? 야 진짜 시부모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신다 진짜. 왜 그러고 사니 동그라미. 이러면 안 되는데. 사연자. 예, 알았어요. 자, 다음 동서. 어머머머, 형님도 진짜 만만찮아요. 제가 그때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보기랑 똑같게 형님 완전 뒤끝 있다. 아니, 그건 작년이고 우리 가족 감 갔다 온 거는 한 달 전인데 그게 왜 그거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막말로 제사하면 저희는 밥만 먹고 가지만 남은 음식, 과일 형님네가 다 드시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5만 원이면 떡을 친다 진짜 아주. 욕심은 하여간 X. 이거 제보자님께 좀 죄송한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제보자님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균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5만 원 정도가 지금 좀 비었거든요. 필리핀 간 거하고 5만 원하고 그걸 같이 볼 수 있을지 시기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5만 원 그 육전거리 얘기했을 때 뭔가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필리핀 여행하고 연결시키긴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보자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마음은 요거 같이 연결시키는 건 조금 좀 더 나아갔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원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각별한 동서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참 좋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 5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아랫동서 분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울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울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거기서 뭐 이렇게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울면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뭐 필리핀이건 하여튼 괌이건 가족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다시 너 5만 원 가지고 얘기하더니 너 거기에다가 여행을 가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이건 상당히 좀 그 연관성이 좀 없고요. 뭐 그러려니 하셔야지 그렇게 한번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완전히 단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이요. 저는 제보자분이 서운하신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해요. 근데 여행과 연결시킨 거는 안 맞다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제보자분 10만 원 부족해요. 한 20만 원은 받으셔야 돼요. 맞아.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장소도 제공하지. 이게 서운함이 10만 원 갖고 톡도 없이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게 맞으시니까 5만 원 깎았던 것도 그렇게 서운했던 거고 여행까지 간다니까 더 속상하신 건데 두 개는 따로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서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받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좀 올려라. 네, 10만 원 너무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 자, 이 기자. 이자현 기자 떠나지 마요. 그런 거 말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조민진 님이요. 10만 원 육전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여행 갔다고 하니까 뭔가 좀 속내를 알 것 같아서 짜증나네요 하셨고요. 리제이스님, 입장 바꿔서 돈 줄 테니까 제사 지내라면 지낼 거 아니면 저러면 안 되는 거죠 하셨습니다. 님 역시도 뭐 시장에서 애누리 하나요? 그건 아니죠 하셨는데 김성재님은 제사는 제사고 여행은 여행이죠. 그럼 5만 원 깎았으면 밥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전해드린 이 제보 사건이죠.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이 경기도 파주의 한 식당에 100인분 예약하고 3시간 전에 취소해서 막대한 노쇼 피해를 입혔던 그래놓고도 보상 못 해준다 했던 바로 그 사건. 오늘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그 해당 식당을 찾아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노쇼를 통보했던 해당 직원 역시 현장에 찾아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피해 보상일 텐데요. 보상하기로 했답니다. 당연하죠. 아, 진작에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니? 자, 가족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 바로 사건 반장에 제보하시는 겁니다. 특히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경쟁업체에서 손님을 자꾸 빼앗아가서 따졌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업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그 안산 원곡동의 길거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5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폭행했는데 그 당시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인데요. 2명의 여성이 대치 중인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삿대질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와중에 벼란간 덩치 큰 남성이 난입을 하더니 다짜고짜 여성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공격에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죠.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말립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걸 다 힘으로 뿌리치고요.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지금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박 변호사님 미쳤어. 자, 폭행 당한 40대 여성, 중국 출신의 기화자로서 17년째 한국에 살고 있고 노래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와 또 가해자 아내가 있는데 보도방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고 서로 대화나 인사 정도 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폭행 사건 이 당일날 이날 이 가해자가 제보자 노래방에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 뭐 문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서 왜 저런 말을 하냐 싶어서 가해자를 찾아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가해자의 아내를 만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길래 직접 좀 풀자라고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 남자가 이 가해자가 등장을 했고요.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동네 조폭이고 조폭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해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피 끓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50이다. 나 조폭 아니다. 라고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피 끓었던 때는 조폭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때는 그렇다는 뜻인가요?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은요. 제보자가 이 3년 전 노래방을 시작한 이후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가씨들 써라. 자, 가해자는요. 제보자를 볼 때마다 수십 차례 아예 아가씨들 좀 써 했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노래방은 삼종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협회 사람들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여자 쓰면 안 되고 술 팔아도 안 되고 그리고 성매매 아가씨들 여기 들어오면 우리한테 피해 오면 어떡해요? 우리는 돈 조금만 벌어라도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그냥 안 쓴다고 우리 돈 못 벌어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화나잖아요. 계속 이거 저거 찾아서 우리한테 욕하면서 길에서 다니면서도 노래방 죽여 버린다고 나 다 기한에 들어왔어요. 아니 나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겠다. 무슨 여자 안 쓴다 하는데 왜 자꾸 강요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 제보자 주장입니다. 제보자 주장은 뭐냐면 노래방을 차린 후에 계속 그 노래방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더니 아가씨를 이렇게 쓰라, 일하는 보조 도우미를 써라.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실 노래방에서는 그 유흥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삼종 유흥업소라서 도우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라라고 했는데 근데 또 가해자는 여기에 또 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그런 아가씨들, 유흥업소의 아가씨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보자분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요구를 강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 가해자와 관련된 아가씨들이 제보자의 노래방에 직접 왔다는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 왜 왔냐 그러니까 직원한테 우리 사장이 이 노래방 가서 손님을 빼오라고 시켰다라는 겁니다. 아, 단골 손님 빼오라고? 예. 그러니까 이 노래방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가해자 아내가 있길래 왜 그런 말 했냐고 따졌고 그랬더니 또 그 가해자 아내는 내 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서다가 이 신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폭행 사건까지 번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하다 야 노래방에 손님인 척 가가지고 거기 남자 단골들 싹 빼와 거기 망하게 시켜 약간 이런 식으로 잠입을 시켰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런데 저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또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노래방 주인들이 아마 이제 같이 그 단톡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폭행을 한 그 영상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올리고요. 또 제보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상의 길을 걷다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서 침을 흘리고 살 관상이니 성형을 추천한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관 뭐 외모를 좀 비하하는 그런 글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노래방 주인들도 이제 이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른 노래방 주인들이 보는 방에 올려서 이제 이 그 제보자 같은 경우는 더 화가 났고 어떻게 사람을 때려놓고 이렇게 조롱하는 글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건지 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폭행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날이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떠올라서 일상생활까지 그 지장이 생겼고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 가해자는 폭행 영상을 공유하고 모욕하는 글까지 남겼으니까 처벌은 확실하게 되겠네요. 기소가 됐고 뭐 재판이 있었죠? 예, 일단 결론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그런데 이제 피해를 입은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해자가 600만 원 공탁을 걸었다면서 이거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합의하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 일주일 전에 검사가 이 공탁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자기는 돈 필요 없고 합의 안 해줄 거다. 처벌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선고가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보기에 이 공탁이 감형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감형받으려고 돈만 덜컥 맡긴 건데 이게 억울하다 해서 지금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가해자 한때 피가 끓던 시절은 있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시민이라는 이 가해자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폭행한 건 인정. 아니 당연히 인정해야죠. 저렇게 영상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나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가해자 주장에 의하면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서 폭행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폭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의사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협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대가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가게도 지금 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예, 예. 있는데 그러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요?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머리채 좀 잡았다고 뉴스에 나오게 됐냐? 아. 자국민 입장에서 보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17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살던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사실은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귀화를 해서 엄연하게 우리나라 국민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인의 머리채를 갖다 운운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 이런 글로벌 시대에 말이죠. 저렇게 언행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당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아주 극소수이지만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오 교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 주셨고 양 변호사님, 이 법조인의 입장에서 자국민 입장에서 좀 보도를 해라. 니들 어떻게 중국인 머리채 좀 질질 끌었다고 이걸 보도를 하고 앉았냐?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저분도요,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다문화 사회에 어울려서 함께 사시는 분인데 만약 정말로 그런 분들, 특히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분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알라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같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분들하고. 아, 마지막 말씀만 저희한테 안 하셨더라도. 예?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공무원 동료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잠시였고 아내의 불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외도 상대 역시 공무원이었고 급기야 아내는 가출까지 했는데요. 결국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상간남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남편. 하지만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장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직까지 잃게 될 상황. 남편은 결국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는데요. 과연 남편의 억울함은 받아들여질까요? 자, 6개월 전에 저희가 이 별별 상담소에서 전해드렸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연이었죠. 최근 제보자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먼저 그때 내용이 어떤 건지만 먼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이게 30대 남성의 제보였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요. 이 남성의 아내 역시도 공무원입니다. 이 제보자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게 지난 2022년입니다. 낯선 남성 차에서 밀회 즐기는 걸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 상대 남성은 아내랑 같이 전남의 한 군청에서 일하는 역시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당신은 너무 매력이 없다면서 제보자를 헐뜯는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고 뭔가 수상해서 그 아내 휴대전화를 딱 확인했는데 그 상황을 녹음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녹음 사실을 들킨 아내가 이제 귀와 손목을 핥히면서 제보자한테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고 이렇게 막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아내 손목에 멍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내는 가출을 했는데 몇 달 뒤에 그때 그 몸싸움 때 내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제보자는 당시 아내가 그 상간남이랑 숙박업소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 아내가 폭행을 빌미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혼 선빵을 날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더욱 억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남편은 정말 몸도 마음도 정말 지친 상태였는데 이혼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아내를 좀 설득해서 다시 좀 원만하게 가정을 이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상간남한테 오히려 연락을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좀 떠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상간남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스토킹 혐의로 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문자에 대해서 읽고 씹기만 하더니 네. 갑자기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 네, 원치 않은데 나한테 이런 문자를 자꾸 보낸다라면서 고소를 한 거고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검사가 이걸 또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인정을 하면요. 당연 퇴직이거든요. 이 남편은 지금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공무원직까지 잃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상간 피해자인데 저 문자 좀 보낸 것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된 겁니다. 예? 더군다나 공무원직까지 잘리게 될 위기였어요. 그때 그 양지열 변호사님이 방송에서도 6개월 전에 검사님 누군지 몰라도 정말 이런 걸로 기소하시면 어쩝니까? 막 그러셨습니다. 네, 그때.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자, 저희가 말이죠. 그 당시 방송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이거는 아마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라고 하셨죠? 약식 이제 청구를 하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약식 명령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안에 가능했고 실제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언을 했고 마침내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네. 그 결론을 먼저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 마침내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박지훈 변호사님 때문에 약간 좀 김이 새긴 했습니다만 네. 정의 구현. 당시 많은 사반 가족분들이 이 남편 제보자분을 걱정하고 또 막 화도 많이 내주셨는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무죄로 받았을 때는 이제 엄청 기뻤죠. 무죄라는 말을 그 듣기까지 작년 4월 달에 상간남이 저를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 죽을까 막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까지 잘못 나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많이 답답하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이 혼자 세상을 마감할까 그런 생각도 억울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조언을 그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식 재판을 받아봐라.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도 너무 기뻤던 거야. 그렇죠. 그죠? 그거 급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식 청구를 하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그냥 이걸로 벌금 정도 내고 그냥 이 형사 절차에서 빠져나올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건데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양 변호사 조금 얘기를 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에 스토킹 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벌금 쪼매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신의 공무원 직위가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다퉈가지고 정식 재판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무죄 판결 이후에는 몸도 좀 많이 좋아졌고 공무원 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남편분은 상간남 측에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남편분의 변호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간남의 변호인이 내가 스토킹 사건 합의해 주겠다. 대신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이제 한마디로 회유를 한 거죠. 그러면 막 내가 억울한데도 이 공무원직을 상실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합의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들잖아요. 우리 상간남의 합의 요청 거절하고 우리 무죄 판결 받아보자. 사실은 저희도 이거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또 저 와중에 또 딜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제 스토킹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상간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보자 변호인 저분에 의하면 상간남의 변호인이 이쪽으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지난번에 내가 고소했었던 그 스토킹 사건 합의해 주겠다. 대신에 이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좀 취하해달라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이게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그런 건데 이 상간남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제보자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보자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마스크를 낀 어떤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그런 남자를 자기는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제보자가 우리 삼촌에게 불륜 내용을 플랜카드로 해가지고 앞에 걸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제보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상간남과 절대 합의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상상이 됩니다. 참 진짜 정의 구현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있죠. 이 제보자분의 아내가 또 뭘 했다고요? 네,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제보자로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보자로서는 정말 뭐 너무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쌍고소를 당한 겁니다. 자, 이 아내에게 이혼 소장 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건 초반에 그때까지는 제보자가 아직 아내랑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 남편이 겹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아내한테 나랑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이 일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제보자는 졸지의 상간남한테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내한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쌍고소를 당했던 겁니다. 뭐 다행히도 이 명예훼손은 이 무혐의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하죠. 이후에 뭐 상간남이랑 아내한테 어떤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하는 어느 지역 공무원들이냐고 이러시는데 저희가 6개월 전 방송에선 지역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내, 상간남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면서요? 뭐 전라남도 너무 넓으니까 어디라고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 소속 기관에 징계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징계를 받긴 받았어요. 견책입니다. 견책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꾸지람 들었다라는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간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군청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다시 청원경찰로 일을 해서 결론은 두 사람 다 같은 군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어떻게 또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거기 군청까지 밝혀냈는지 몇몇 분들이 야, 이게 견책이 뭐냐,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그 게시판에 글도 남겼지만 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보자는요, 현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무고죄를 검토 중이다 이런 또 소식도 전했는데 교수님, 저희가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릴 때만 뭐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니 오히려 간통 피해자가 연락 몇 번 했다고 스토킹 피의자가 되고요. 이게 사회 정의가 정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걱정됩니다. 차라리 이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요, 저런 행동하다가 적발되면 아주 벌벌벌벌 떨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보자가 이번 방송 이후에도 그쪽에서부터 아무런 그 사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고죄 고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보자의 이혼 소송 그리고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이 아내와 이 상간남의 어떤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가슴에 이게 그 화와 억울함이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라남도가 넓어도 적어도 이 두 남녀가 있는 그 동네에서는 뭐 누군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같은 군청에서 함께 고개를 들고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내공이 상당히 세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남편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한다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뻑뻑해 오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늦은 오후 시내 한 카페에 이 중년 여성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밖이 꽤나 추웠던지 앉자마자 뭐 좀 마시죠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자 순간 여성의 눈에 살기가 돌고 가방에서 순식간에 흉기를 꺼내 일어섭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엄마의 복수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평일 오후 카페에서 만난 중년의 남녀였습니다. 별 다를 게 없는 그냥 약속 자리처럼 보였는데 남성이 자리에 앉자마자 여성이 흉기를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017년 2월 2일 오후 5시 반쯤입니다. 그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46살 여성 김모 씨가 먼저 도착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 남성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도 도착합니다. 남성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뭐 좀 마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씨가 가방에서 오른손으로 흉기를 꺼내들고 일어서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흉기를 있는 힘껏 4차례 휘둘렀고요. 이 남성은 비틀거리면서 카페를 나가서 그대로 도망칩니다. 자,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은 상태였으면 서로 간격도 되게 좁았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치명상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리도 한 1m 이내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목과 어깨 부위를 갖다 이 남성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남성은 이제 카페에서 몸을 갖다 피해가지고 112에 직접 신고를 하고요. 이 사람이 아마 주변 지리를 잘 알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부터 약 한 100m 거리에 있던 인근 병원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동하는 그 길에 계속 이 낙하 혈흔이 쭉 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계단에 쓰러졌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 이 남성 주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김 씨 같은 경우가 도주하는 남성을 따라서 왔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병원 계단에서 숨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시간 뒤에 바로 이 범인인 이 김 씨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경찰에 찾아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 저 그 사망한 남성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뭐 좀 마시죠?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어쩌다 살해를... 맞습니다. 이 이제 숨진 남성 자체가 학생들 그 취업 상담해주는 고등학교에 인근 고등학교에 산학 겸임교사, 옛날로 치면 취업 지원관이었고요. 학교에서 취업 상담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상담 선생님은 이 사건 있기 전 이전 해인 2016년 8월부터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김 씨를 살해한 이 여성은 학부모인데 이 학교에 딸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였습니다. 아마 남편의 설득으로 이제 자수를 했는데 범행 사실을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고등학생 자신의 딸이 이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딸이 그 아까 숨진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날로 돌아가는데 전날 이 딸이 김 씨에게 나 선생님이랑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상담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김 씨가 아무래도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엄마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말렸답니다. 그래서 근데 딸은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면서 다음날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굳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이 됐고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을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김 씨는 야간에 일을 해야 해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한 이후 한 10시 40분쯤 됐을 때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하고 저녁도 먹었고요. 술도 마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싶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답니다. 혹시 그 사건이 저 직후에 벌어진 겁니까? 네,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이 엄마 김 씨로서는 딸이 집에 잘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요. 새벽 4시쯤에 이 딸은 큰딸이었는데 둘째 딸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엄마, 그 언니가 선생님하고 뭔 일 좀 있었던 것 같아. 집에 빨리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큰딸이 엄마 보고 싶다면서 빨리 오라고 우는 겁니다. 아이고야.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일을 어떻게 저렇게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이제 자는 딸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그 선생님이 노래방에서 나한테 입을 맞추고 또 가슴도 만지고 바지까지 벗기려고 했다. 그래놓고는 우리끼리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성추행도 모자라서 입단속까지 말이죠, 박 변호사님. 비밀이다. 이 부분이 막 피를 좀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곧장 이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사과한다,
선생으로 자격이 없다. 사직한다. 이 정도 얘기만 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하가 가라앉지 않아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어떤 집에 있는 흉기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자마자 뭐 좀 마시죠. 요 얘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반성 없고 빈정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왔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님 정말 죽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아셨던 건데 뭐 좀 마시죠. 진짜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지금 뭐 차 한 잔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도 이거를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정도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도 성추행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사적 복수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우발적인 어떤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보기에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게 왜냐하면 먼저 가만 안 두겠다 교사에게 당신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문자도 보냈고요. 결정적으로 심지어 남동생한테는 나 이 사람 죽이고 감옥 가겠다 그렇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보니까 이 흉기를 가지고 갔었잖아요. 이 꺼내기 쉽게 가방에 넣어놓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계획적 살인을 사적 복수로 소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만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이 범행을 유발한 점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뒀어요. 그리고 거의 또 집에 전세보증금을 다 빼서 이거를 또 합의금으로 공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7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자, 1심에서는 일단 10년, 그렇죠? 네.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3년 감형해서 7년이 됐다는 건데, 자 교수님, 지금 뭐 사적 복수 용인할 수 없다, 뭐 좋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이 분위기는 나 같아도 그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적인 어떤 복수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이 사건은 지난번에 그 사건 연구소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은 시기에 그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해가지고 콘크리트에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소심 판결이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유족과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감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면 이 숨진 여성과 20년 전에 거의 연락을 끊었던 바로 아버지였고 이 아버지가 합의금 5천만 원 딱 받고 처벌 불원서를 써준 그것을 감안해서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동거녀를 갖다 살해해서 100골로 만든 사람은 징역 3년이 됐고 아까 이제 그 딸이 성추행 당해가지고 이제 욱하는 그런 마음에 뭐 살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살해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이라고 하니까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는 그런 영역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거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뭐 그래도 지금 7년이면은 지금 뭐 이 어머님도 출소는 하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3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폐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너무 많이 시켰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속 하나 날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자, 베라치오. 쑥 내려갑니다. 위 운동으로 소화를 빠르게. 쑥 내려갔지요? 속세속결 베라치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